결론이 먼저 있었고 수사는 그 다음이었다면 어떨까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젓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사란 원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서가 뒤집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입니다. 2024년 5월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이라는 건 조직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새 수장이 오면 조직은 잠시 숨을 고르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행보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맞물려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취임 직후 거의 같은 시점에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관련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불기소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기소하지 않겠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 증거를 검토하고 법리를 따져본 다음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도 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기소 문건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의혹, 이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특별검사팀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혹 자체가 던지는 질문은 매우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시점에 수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문건이 만들어진 것일까? 이 질문에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 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회의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채로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 토론을 하는 척하지만 결국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건 요식행위였구나 하고요.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그 결과에 국민은 신뢰를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 결론이 먼저 정해지고 과정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형식을 빌린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이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즉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수사기관이 압력이나 외부 요인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법조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질문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평생을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믿고 살아왔는데 그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이었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검찰 내부의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직 조사받지 않은 사람의 예상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누군가의 말을 미리 예측해서 문건에 담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누군가 미리 적어두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설에서라면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탐정 이야기에서라면 천재적인 추리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기록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측이 아니라 설계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의 문건에는 조사 대상자의 예상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대목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합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것이 단순히 경험 많은 수사관이 작성한 예측, 메모 수준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베테랑 수사관은 과거 유사사건의 패턴이나 관련자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질문을 던질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수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문건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기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도록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 자체보다도 이 문건이 등장한 시점과 맥락입니다. 신임 지검장이 취임한 직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불기소 방향의 문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조사 대상자의 예상 진술이 담겼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이 같은 시간대에 겹쳐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수사 준비 자료였다면 왜 나중에 논란이 된 것일까요? 수사기관에서 사전 메모나 수사 방향 설정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면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단독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건과 연결된 또 다른 흔적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전체 그림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오간 메시지였습니다. 검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사건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는 때때로 그 결정에 진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적히지 않은 속내가 말이나 문자에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서류 바깥에서 이루어진 소통, 그것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공식 문서는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 담기지 않은 대화는 때로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록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적혀 있지만 회의 전날 주고받은 문자에는 이미 윗선에서 결정됐으니 그냥 통과시켜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 메신저, 즉 검사들 사이에서 오간 업무용 메시지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을 참고하라, 혹은 그와 유사한 방향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몇 글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지금 법조계와 여론을 뒤흔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불기소 방향의 문건이 수사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문건이 단순한 내부 참고 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 수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서류 한 장의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을 수사 담당자에게 참고하라고 전달했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문건이 단지 작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 시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공유하고 참고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다. 어떤 사건이든 선례나 유사사례, 내부 검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방향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입장에서는 메신저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쪽 시각은 다릅니다. 참고하라는 그 문건이 만약 이미 불기소라는 결론이 담긴 문건이었다면 그것을 수사 초반에 공유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수사를 끼워 맞추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메신저 내용이 조직적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 중 어느 시각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신저 내용이 단독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건 작성 시점, 예상 진술의 존재, 그리고 내부 메신저의 내용,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처럼 이어지면서 의혹의 그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수사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현장 수사관들은 실제 조사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지, 누구를 조사할지,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볼지는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와 판단이 개입됩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위계 구조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부 메신저를 통해 특정 문건을 참고하라는 방향 제시가 있었고 그 문건이 이미 불기소 방향으로 작성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 의사결정의 흐름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수사에서 보고서는 언제 작성될까요? 당연히 조사가 끝난 이후입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순서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서가 먼저 작성되었다는 것, 혹은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것, 이 절차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서가 무너졌을 때 그것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밥을 먹고 나서 장을 본다면 그 장보기는 다음 끼니를 위한 준비겠지요. 그런데 밥을 먹기도 전에 설거지를 먼저 했다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절차가 뒤바뀐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의 역전이 반복되거나 여러 정황과 겹쳐진다면 그때는 다른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가 바로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결론이 나야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고 문서가 먼저 나오고 그것에 맞춰 결론이 짜 맞춰지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혹은 그 처분과 거의 동시에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보고서가 조사 이후에 작성되는 것이 정상이라면 그 반대의 순서는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조사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가 실제 수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쁜 수사 과정에서 서류 작성 순서가 다소 뒤바뀌는 것은 행정적으로 흔한 일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주장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현장에서 모든 절차가 교과서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절차 문제가 단독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작성된 불기소 문건, 예상 진술의 존재, 내부 메신저에서의 방향 제시,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 시점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쌓이면서 의혹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각 하나가 엉뚱한 자리에 있다면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각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그림을 그리려 한 것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특검 수사의 방향성도 이해됩니다. 특검은 단순히 특정 문건 하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수사 흐름에서 조직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 절차 안에 스며들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와 맞물려 또 하나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날짜 문제입니다. 서류의 날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하나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문서에서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 날짜가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하나의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날짜, 진단서의 날짜, 유언장의 날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상황에서 경험합니다. 날짜 하나가 바뀌면 법적 권리가 달라지고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고 때로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 문서에서 날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진 것도 바로 이 날짜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 메신저에 보고서 날짜와 관련된 수정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문서의 날짜가 실제 작성일과 다를 수 있다는 의혹, 혹은 날짜가 의도적으로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보고서 날짜가 실제와 달리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타나 행정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관련 공문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날짜는 수사가 언제 진행되었는지, 어떤 순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타임라인입니다. 이것이 바뀐다면 수사의 전체 순서와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수사 결과 보고서가 2024년 8월에 작성되었는데 문서에는 6월로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6월에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 이미 수사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8월에 작성된 것인데 날짜를 6월로 바꾼다면
수사가 훨씬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문서가 이미 존재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짜 조작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서류 오류가 아니라 수사 기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됩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재 이것은 의혹 단계입니다. 내부 메신저에서 날짜 수정과 관련된 대화가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고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 중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실제로 날짜 조작을 지시하거나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기된 날짜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의도된 조작과 단순 행정 오류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단할 수 없고 특검이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 논란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독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의 불기소 문건, 예상 진술, 내부 메신저의 방향 제시, 보고서 작성 순서, 그리고 이제 날짜 문제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전체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우연이 아니다는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또 하나의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불기소 문건과 최종 처분 문서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 등장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연한 일치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같은 결론을 향해 일관되게 움직인 흔적일까요? 같은 말이 두 번 나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냥 흔한 표현이었겠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왜 똑같지? 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전자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적 문서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된다면 특히 수사 초기에 작성된 문건과 최종 처분 문서에서 거의 똑같은 문구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증거 불충분. 이 표현은 수사 초기에 작성된 불기소 관련 문건에도 등장했고 실제 최종 처분 결과 문서에도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법률 용어처럼 보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표현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흔하게 사용하는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표현 자체보다 그 표현이 사용된 시점과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초기 문건과 최종 문서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진술이 바뀔 수도 있고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결론이 처음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초기 문건과 최종 문서의 같은 표현, 같은 논리 구조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정된 결론이 그대로 끝까지 유지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은 수사 초반부터 증거를 검토한 결과 나온 것이고 이후 수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유지된 것뿐이다. 이 시각에서는 일관된 표현이 오히려 수사의 논리적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어느 시각이 맞는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결론의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글쓰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을 선택했느냐는 어떤 논리로 결론에 이르렀느냐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수사 초기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면 그 사이에 진행된 수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 즉 어떻게 결론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개인의 판단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조직 차원의 결정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수사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 일선 수사관들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이 개인의 실수였다면 그 개인을 교정하거나 교체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결정이 조직 전체의 판단이었다면 개인 하나의 교체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 수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사의 방향, 불기소 문건의 작성, 내부 메신저를 통한 방향 제시, 이 모든 것들이 일선 수사관의 개인적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어떤 지휘 라인에서 내려온 결정인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조직은 철저한 위계 구조로 움직입니다. 수사관이 있고 그 위에 부장검사가 있고 검사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상급자의 보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기소 처분처럼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지휘 라인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현재 특검은 당시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불기소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사실, 내부 메신저를 통한 방향 제시, 보고서 작성 시점의 이상 정황, 이 모든 것들이 일선 수사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급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해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윗선 문제가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지휘 라인에서 수사 방향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 조직이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즉,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것이 일선 수사관의 독자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조직적 개입이라는 의혹에서 지휘 라인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 절차 전반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이제야 드러나는 것인가라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을 얼마나 가까이 들여다보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입니다. 누군가를 기소하고 수사하는 권한, 그리고 반대로 기소하지 않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검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낳든 간에 이번 논란이 남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권력을 가진 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특정 인물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면 검찰과 특검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법조인들끼리의 이야기, 정치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법조계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그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계약을 믿고 사업을 하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이 법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기업들은 불투명한 법 집행 앞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개인들은 분쟁 해결의 통로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제도의 신뢰성은 한 나라의 경제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평생을 일하고 세금을 내고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나를 보호해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 이것들이 무너진다면 노후의 안정감도 함께 흔들립니다. 혹시 나도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 질문이 이 사건을 보는 시니어 세대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특정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공정한 작동을 바라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가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법이 바로 서야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섭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끝까지 눈여겨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